흔히들 스타벅스는 커피 회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 스타벅스가 사실은 규제받지 않는 거대한 은행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아,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은행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의 핀테크 산업 또 금융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커피 체인점이 어떻게 수천억 원, 아니 전 세계적으로는 조 단위의 고객 돈을 모으고 조단이요? 네, 그걸 사실상 무이자 대출처럼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현상이 유독 한국에서는 왜 더 특별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관련 법규라던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은행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나,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 말이에요. 네네.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금 중개기관이잖아요. 고객들한테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받죠. 이건 은행 입장에선 갚아야 할 돈이니까 부채로 잡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줘요. 이건 받아야 할 돈이니까 자산이 되고. 이 예금 이자랑 대출 이자의 차이,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은행의 주된 수입원인 거죠. 알겠습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모아서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 차익을 먹는 구조. 아주 간단하네요. 자, 그럼 이 원리를 스타벅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고객들이 스타벅스에 충전해둔 돈이 무려 17억 달러라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와, 2조 원이요? 잠깐만요. 2조 원이면 웬만한 중소저축은행 총 예금액보다도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돈이 그냥 커피 회사 앱 안에 잠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스타벅스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커피로 돌려줘야 할 돈이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은행의 부채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스타벅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영리한지 드러나는데요. 은행하고 스타벅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어떤 거죠?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반드시 고객한테 이자를 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 2조 원이 넘는 예금에 대해 이자를 단 한 푼도 안 줘요. 아, 사실상 전 세계 충성 고객들로부터 연 이자율 0%로 2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스타벅스는 공짜 대출을 받고 있었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심지어 2016년에는 스타벅스가 보유한 고객 예치금이 미국의 일부 실제 은행들보다도 많았다고 하던데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무이자 대출만으로도 놀라운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에게는 은행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수입원이 있어요. 또 있어요? 바로 낙전 수입입니다. 영어로는 브레이퀴즈라고 하죠. 아, 낙전 수입. 그 충전해놓고 까먹거나 다 못 쓰고 남은 돈 말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선물 받은 기프트 카드 쓰다가 몇백 원 남았는데 그걸로 뭘 사기도 애매해서 그냥 놔뒀던 기억이 나요. 그런 돈들이 모이면 꽤 되겠네요. 꽤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스타벅스가 이 낙전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6,450만 달러. 1억 6천만? 네,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와, 생각해보세요. 2조 원이라는 원금을 무이자로 빌렸었는데 심지어 그 원금의 일부인 2천억 원은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매년 생기는 겁니다. 이걸 수익률로 환산하면 예치금 총액 대비 약 10%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공짜로 얻는 것과 같아요. 어떤 은행도 이건 상상 못하죠. 무이자 대출에 10% 보너스 수익까지. 정말 완벽한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돈을 절대 현금으로 다시 뺄 수 없다는 점 같아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은행 예금은 당연히 ATM 가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지만 스타벅스 충전금은 오직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나 샌드위치 같은 걸로만 인출할 수 있잖아요. 이건 마치 돌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올 수는 없는 일방통행 지갑 같아요. 네, 고객이 돈을 충전하는 그 순간 그 돈은 스타벅스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갇히게 되는 거죠. 이건 스타벅스에게 미래의 매출이 사실상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고객들이 이미 돈을 냈으니까 이제 와서 다른 커피숍으로 갈 확률이 확 줄어들죠.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자 안 줘도 되는 거대한 예금을 받고 그중 일부는 공짜 수입이 되고 그 돈은 오직 자기네 물건 사는 데만 쓰니까 미래 매출까지 보장된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커피 회사가 아니라 무슨 최첨단 금융회사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비단 스타벅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더 흥미로웠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다른 핀테크 기업들을 보니까 다들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 일종의 성공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편리하고 매력적인 결제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그 기반 위에서 점차 금융업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네. 영국의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레볼루트. 그거 해외여행 갈 때 환전 수수료가 거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거죠. 기존 은행들의 비싼 해외 송금 수수료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을 파고들었죠. 우리는 수수료 거의 없이 실시간으로 돈을 바꿔주고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고객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렇게 수많은 고객과 자금을 확보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유럽에서 정식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어요. 이제는 그 자금으로 직접 대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은행들처럼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완전한 은행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은행업을 시작한 거군요. 미국의 스퀘어 사례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 작고 하얀 정사각형 모양의 스마트폰 카드 리더 기업. 아, 네.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죠. 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스퀘어는 특히 대형 은행들이 잘 신경 안 써주던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나 작은 카페 같은 곳을 공략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없이 이 작은 리더기만 스마트폰에 꽂으면 바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구세주나 다름없었겠어요. 네, 그런데 스퀘어의 진짜 목적은 카드 리더기를 파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데이터였죠. 네, 스퀘어는 그 리더기를 통해 엄청난 양의 결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가게가 꾸준히 매출을 올리는지, 어떤 요일에 장사가 잘 되는지 이런 걸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었죠. 아, 기존 은행들이 신용평가가 어려워서 대출을 꺼리던 소상공인들에게 스퀘어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환 능력을 예측하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대출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2021년에는 정식 은행업 라이센스까지 땄죠. 그러니까 지급결제 서비스는 일종의 고객 확보용 미끼이고 데이터 수집 수단이며 진짜 사업은 그 뒤에 있는 대출 같은 금융업이라는 거군요. 네,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패턴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법적인 상황이 좀 독특하던데요? 네, 이제 한국 상황을 들여다볼 차례네요. 한국은 현재 2006년에 만들어진 전자금융거래법을 쓰고 있어요. 2006년이면 스마트폰 나오기도 전인데요. 맞습니다. 당시 온라인 쇼핑 정도를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 지금의 핀테크 환경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고 오랫동안 시도해왔어요. 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바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줄여서 종지사라는 새로운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겁니다. 종지사요? 네. 지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돈이 오가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종지사가 되면 은행처럼 고객 명의의 자체 계좌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아, 정말요? 네. 이 계좌 하나로 월급도 받고 카드 대금도 내고 공과금도 내는 등 모든 금융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은행이랑 거의 다를 게 없네요. 사실상 핀테크 은행이 탄생하는 거군요. 근데 여기에도 제한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지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대출 사업을 하거나 고객에게 이자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 핵심인 대출은 안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볼 때 대출은 돈을 떼일 위험이 있고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혁신은 장려하되 은행의 가장 핵심적이고 위험한 기능만큼은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은행에 가까워지지만 대출은 안 된다. 뭔가 반쪽짜리 은행 같은 느낌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법의 틀에서 스타벅스를 보죠.
2021년 기준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진 선불 충전금이 2,500억 원이 넘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연히 이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규제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법에 허점이라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한국 상황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네이버페이처럼 여러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해요. 네. 하지만 스타벅스 충전금은 오직 스타벅스라는 단일 매장, 즉 단일 업종에서만 쓸 수 있죠. 법에서는 이렇게 사용처가 한 곳으로 제한된 경우 굳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상품권처럼 보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사용처가 한 곳이냐 여러 곳이냐 그 차이 하나 때문에 2,5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루는데도 금융업자가 아니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등록 의무가 없다는 건 감독도 안 받는다는 뜻이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감독을 안 받는다는 건 소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정식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이 맡긴 돈을 회사의 다른 자산과 명확히 분리해서 은행 같은 곳에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고객 돈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요. 그렇죠.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 돈만큼은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요.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는 그 의무가 없다는 거군요. 그럼 그 2,500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 따르면 그 돈은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 매장을 내는데 투자하거나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임차료를 내는데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 돈하고 회사 돈이 완전히 뒤섞여 있는 상태네요? 네. 만약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회사에 심각한 재무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충전해둔 돈은 전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이거 혹시 예전에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머지 포인트 사태랑 비슷한 구조 아닌가요? 네, 근본적으로 동일한 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역시 스타벅스처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고객 충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아, 물론 스타벅스는 재무적으로 훨씬 튼튼한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머지포인트와 똑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리스크의 종류는 같고 규모는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로 이어졌네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경쟁을 일으키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커피컵 충전금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고요. 네, 정확히 기회와 위협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회의 측면을 보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더 활발하게 들어오면 당연히 기존의 거대 은행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매기 효과라고 하죠. 네, 경쟁의 결과로 우리는 더 낮은 수수료, 더 편리한 서비스, 어쩌면 더 높은 내금, 이자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경쟁은 언제나 소비자에게 이로우니까요. 하지만 위협도 명확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의 문제죠. 스타벅스 사례처럼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우리의 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지급결제 혁신을 시작했던 영국에서도 초기에 규제를 제대로 안 지킨 많은 지급 서비스 사업자들이 파산하면서 고객들이 예치금을 그대로 잃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결국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것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정교하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아주 오래되고 또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한율의 커키에서 시작해서 은행의 정의와 금융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질문까지 함께 파고들어 봤습니다. 스타벅스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기술이 금융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커피숍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소셜미디어 앱, 온라인 쇼핑몰까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우리의 돈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법적으로 은행인가라는 정의를 넘어서 우리는 과연 누가 은행처럼 행동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수준의 책임과 보호장치를 요구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네요. 누가 은행처럼 행동하는가?
이제 저도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흥미로워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논의를 행복한 경제학 유튜브 채널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서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금융의 미래에 대한 이 중요한 논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